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는 시장이 강력한 상승을 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하는 등 약세장 특유의 강한 상승 후에 강한 하락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으나 파월의 의회 청문회 발언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오간 하루였습니다. 마이너스 1%가 넘는 하락과 플러스 1%가 넘는 상승을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월이 의회에서 한 말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FOMC에서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이 안심을 하고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거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스푼 더했는데 이게 시장을 다시 끌어내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파월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수많은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완화하는 것이 연준의 가장 시급한 화제라고 말했고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지난 FOMC에서 있었던 발언과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해 어조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게 보고 있다는 말투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가능성을 크게 보는 듯한 뉘앙스로 바뀌었습니다. 파월은 전쟁과 공급망 부족과 같이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그로 인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효과적일 것이지만 식품과 에너지 가격과 같이 러시아와 중국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능력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잠재울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경제 연착륙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FOMC까지만 해도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봤었는데 경기 예측에 대한 기조가 이렇게 바뀐 것은 분명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장이 생각보다 강력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 연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미 수많은 기관들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고 그걸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엄청난 반응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도이치방크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얘기를 했고 시티그룹도 내년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까지 보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2년 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48%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의 예측이 이미 연준보다도 발빠르게 시장 가격에는 녹아들어가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파월의 발언을 통해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힌트 하나를 유추해낼 수 있었는데요. 파월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의 공급망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물가 상승률을 연준의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식품과 에너지의 가격을 뺀 핵심 물가 또는 근원 물가를 훨씬 더 중요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내려오지 않다 하더라도 근원 물가가 안정화된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파월의 발언이 하나의 중대한 복선을 까는 작업이라고 보았는데요. 제가 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고물가 추세는 피할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2%의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목표치가 아니라 최저치 또는 패시브 수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파월의 발언을 보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물가가 2%에 도달하면 다시 금리를 내리겠다는 발언까지는 대놓고 할 수 없었지만 향후 그 2%의 기준을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물가 인상률이 아니라 근원 물가 인상률로 할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은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이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에 반영하는 것은 제대로 된 물가 인상률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걸 연준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파월의 발언에서 사실상 연준이 향후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강력한 힌트를 얻었는데, 물론 오늘 하루의 발언만을 가지고 확신을 낼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보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추세상의 저금리 고물가는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처럼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본이제 탈피 이후 끊임없이 내려온 금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제로금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로금리로도 안 되기 때문에 돈 뿌리기를 고상하게 말만 바꾼 양적 완화를 통해 엄청난 양의 통화를 뿌리는 통화 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중독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양의 중독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양적 완화 때는 2010년 양적 완화 당시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그러다 물가가 이 지경까지 와 버렸는데, 금리를 올리면 당분간 물가는 더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위축될 테니 언제까지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시 내려야 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의 물가는 이전 단계보다 더 높을 것이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물가는 크게 치솟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화 중독이 말기까지 와버려서 이제 저금리 고물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으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될수록,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화폐 가치의 상대적 위치에 있는 자산의 가격은 반대로 더 빠르게 오를 것입니다. 시장의 순환과 주가의 오르고 내림은 길어야 수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는 단기적 흐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측을 통해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며 이득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 순환 주기를 뛰어넘는 장기적 관점을 통해 복리를 최대화시키며 이득을 극대화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냉면과 삼겹살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산이라면 그 순환 주기의 저점, 그러니까 약세장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도무지 방향성을 읽을 수 없는 시장 사이클의 주기를 예측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자산이 이 주기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인지, 또 새로운 더 좋은 자산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여유 시간에는 시장 상황이나 가십거리 뉴스를 보며 마음을 어지럽히기보다는 차분하게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을 발견해내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는 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